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윤영걸 선생님의 유구 유언 코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계십니까? 네. 예. 옛날에는 이 설이 되면 윤 선생님은 뭔 생각이 나십니까? 설 때. 뭐 설날 설빔이라고 해서 때때 옷 입고 친척들이 모여서 차례 지내고 뭐 세뱃돈 챙겼던 거요. 예, 그게 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도 보면 설 되면 이게 설빔을 놓고 이게 부잣집 앤가 가난한 집 앤가 딱 표시가 좀 났죠. 네, 그렇죠. 예, 그 동심의 상처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보면 설에 딱 보면 엄마가 어디 시장 좌판에서 사온 옷인가 좀 좋은 데서 온 건가 이런 것도 나고. 그때만 설이 뭐 연중 큰 명절이었잖아요. 설날 옷 입고 설 전에는 또 목욕탕을 또들 많이 가서요. 설 추석 전에는 또 억지로 끌고 갔지 않습니까? 네, 목욕탕 가서 또 때도 밀고. 지금 생각해 보면 완전히 떼국물에 몸을 씻은 건데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전 시내에서 어릴 때 있었는데 유성온천을 1년에 그때 명절 전에 한 번씩 갔었어요. 유성 대전에서 유성온천에 그때 시외버스 타고 갔습니다. 지금에야 뭐 대전시 유성구지만은 그때만 해도 유성은 시외버스 타고 가서 그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락카 자리도 못 차지하고 그냥 광우리 같은 데다가 놓고 가고 그 관리하는 사람은 잠자리채 같은 뜰채 같은 걸로 그렇습니다. 때를 이렇게 둥둥 뜬 거를 건졌죠.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럴 때만 해도 명절 분위기가 굉장히 좀 살아있었고 목욕하고 새 옷 입고 용돈 받고 맛있는 거 먹고 최고 행복한 어떻게 보면 계절이었죠. 그리고 저희들 어릴 때는 또 이 학교를 갔지 않습니까? 박정희 저 시대는 그 이제 구정을 몬세계하고 신정을 서계가 구정날은 일어나서 학교 갔다가 학교 가면 뭐 수업도 안 하고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좀 한 두세 시간 있다가 또 집에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설에는 무슨 TV에 이제 뭐 서부 영화나 이런 또 개개 낡은 영화들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또 극장에 영화 보러 간 기억도 많이 나시죠? 그렇죠. 영화에도 옛날에 줄을 많이 서서 그것도 봤던 생각이 나요. 지금 뭐 영화관이 워낙 많아져서 있지만 그때는 뭐 하루 종일 줄 섰던 생각도 나고. 그때 멀티플렉스가 없었으니까 극장이 뭐 개봉가는 몇 개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돈 받으면 이제 제일 먼저 가는 데가 문방구 갔지 않습니까? 문방구 가가지고 이제 뭐 평소 사고 싶었던 총도 사고 뭐 장난감 총 말입니다. 뭐 이런 것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 손혜원이는 명절에 조카한테 처음에는 10,000원도 안 준다 하다가 나중에는 1,000원도 안 줬다고. 근데 1억을 주고 집을 주냐고 그 손혜원이 남동생이 그랬습니다. 자, 이 손석희 앵커가 설 연휴에는 비운다. 이 사람은 목요일까지만 하고 금요일 날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제 아마 클로징 멘트로 휴가 간다 하면서 이 앵커도 휴가 가고 자기도 간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휴가도 같이 맨날 다녀서 아니 같은 장소에 갔다는 게 아니라 똑같이 둘이 이제 휴가를 다니니까 그런 것도 사람들이 구설수에 올랐는데 그것도 이제 간다고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하더만요. 방송에서 이제 그 클로징 멘트 하면서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안나경 아나운서랑 휴가 간다, 같이 간다. 막 함께 간다는 뜻은 아니고 날짜를 이제 잘못 들으면 어디 신혼여행 간다고 들리게 보인다. 그동안에 이제 또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루머가 계속 좀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루머에 대한 뭐 조롱 섞인 말이다. 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나 같이 간다. 그 옆에 있는 또 남자 기자도 같이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좀 뭐 준비된 말이긴 하지만은 듣는 시청자에 따라서는 약간 뭐 조롱 섞인 말 같기도 하고 조금 대응이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초지종을 좀 다 좀 얘기 좀 하면 되는데 그 뭐 경찰에서 밝힌다, 뭐 다음에 밝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도 좀 뭐 숨기는 부분이 좀 많은 거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이 들고 하필이면 그 추돌 사고 난 주차장이 저 집 앞이거든요. 집 앞에 교회 앞에 교회 앞에 그 교회에서
길을 건너서 주차장, 그러니까 교회 주차장은 아니에요. 아니고, 예. 공용 주차장인데 교회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주말에 휴일날에 신도들을 위해서 교회가 주로 많이 쓰고 평일날에는 그 차 한두 대밖에 없는 데거든요. 예. 통통 빈 데고 밤에는 아예 그가 인적이 없는 데예요. 예. 거기에 왜 왔을까? 이런 저도 집 앞에 그 새벽에 운동하러 글로도 많이 예.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예. 거기 왜 왔을까? 그리고 레카차도 거기 잘 없는 데인데 왜 하필 또 거기 있었을까? 그 지나갈 때마다 여러 가지가 좀 많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사고 내고 거의 3.1km를 갔잖아요. 예. 과천이 큰 데가 아니거든요. 인구가 한 5만 사는 데예요. 옛날에 과천. 6만 살았는데 정부 청사 공무들이 좀 빠지고 재건축한다면서 이주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한 5만 되는데 과천 끝에서 끝까지 갔거든요. 과천 교회에서. 그러네요. 예. 그 과천 교회 앞에 아이씨, 그가 예. 시속 30km 아주 살살 달리는 데인데 레카차 말에 하면 기사 말에 하면 거의 100km로 달려서 도망갔다. 그래서 과천 IC 거기까지 갔으니까 거의 3.1km를 달렸으니까 뭐가 급해서 이렇게 달렸느냐. 그러니까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레카차 기사가 중간에 신호 걸렸을 때 네. 내려서 이렇게 트렁크를 막 쿵쿵 쳤다는데 네. 그래도 그냥 간 거를 보면 그러니까 본인은 또 설명하는 게 소변이 마려워서 그렇다 그러는데 소변 마려우면은 그 과천에서 평창동 가려면 제가 내비 찍어보니까 1시간 걸리거든요. 예. 소변 마려우면 그 과천 교회 앞에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평창동까지 가서 이렇게 급하게 차를 이렇게 100km씩 밟아서 좀 이유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소변 마려운데 그렇게 차를 빨리 밟아서 집에 가나요? 진짜 소변 마려우면 그좀 남자분들은 노상 방뇨라도 차 세워놓고 네. 좀 으슥한 데 가서 하는데 근데 참 이분 다른 생활 사나이라 가지고 노상 방뇨도 네. 안 하고 노상에서 뭐 30대 여성만 만났나 그것도 모르겠는데 어제 이제 하나가 더 터졌어요. 네. 뭐 한 분이 한 9년 전에 네.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SM7이 네. 옆으로 스치면서 밀려서 네. 이렇게 자기가 옷도 찢어지고 피도 났는데 화가 나서 잡으러 가서 네. 앞에 가로막고 하니까 손석희가 창을 열어서 명함을 줬다. 네. 옆엔 또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참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여기서 고기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뺑소니도 해본 사람이 그렇죠. 그때도 명함 주고 현금 입금을 했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저렇게 됐을 때 명함을 주고 나는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라가 명함이 간판이다. 네. 그러고는 내일 입금해 줄게. 그 이제 뭐 네 번호를 내 전화기 보고 네. 네 번호를 내 전화기에 찍어라. 뭐 이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근데 이 윤쌤이 2년 전에 사고가 났으면 네. 그 이제 레카차 기사한테 막 그냥 도망가도 그만인데 재수없게 걸려가 별로 이렇게 부딪힌 것도 없는데 150만을 줬다면 그 재수 없는 기사 명단을 핸드폰에 보관을 해놓겠습니까? 저 같으면 바로 지워버렸을 것 같은데요. 재수 없죠. 예. 그 번호를 보는 것도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50만 원이면은 한 달 생활비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보면 내고도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죠. 그거를 그 전화 내용도 좀 그렇잖아요. 예. 레카차 기사가 30대 여성이 내렸지 않냐. 예, 예. 근데 손석희 씨가 그러잖아요. 그런 적 없다. 네. 그리고 그런 얘기를 그 사정당국이나 이런 데서 잘못하면은 자칫하면 불리해질 수도 있다. 아주 계속 압박을 하더만요. 계속 그 협박을 하니까 레카차 기사는 상당히 뭐 안 탔으면 뭐 안 탄 거죠. 제가 잘못 볼 수도 있겠네요.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경찰 출두를 앞두고 자꾸 말을 맞추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레카차 기사한테는 마치 이 김웅이가 협박을 한다 이렇게 통화를 하고 네. 또 김웅이하고 녹취를 보면 기사가 또 이렇게 협박을 한다. 네. 이런 식으로 슬슬 하면서 네. 상대방에게 이제 두려움을 네. 해서 너도 협박의 공범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말을 해가 네. 이제 뭐 평범한 멘탈이 좀 약한 서민들은 그쯤 해버리면 저렇게 유명한 언론 권력 아닙니까? 그렇죠. 권력이죠. 특히 뭐 뉴스를 진행하고 있고 또 언론사 사장이잖아요. 네, 그냥 물론 공식 대표 이사죠. 네, 저는 손석희 씨를 뭐 저널리스트다. 뭐 저널리스트긴 저널리스트인데 기자는 아니었죠.
그럼요. 네, 기자는 아나운서로 시작했거든요. 예, 아나운서 시작해서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면 저널리스트적인 성격도 물론 있긴 하지만은 뭐 연예인 같은 좀 그런 분위기도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좀 아나운서들을 과거에는 뭐 또 기자들하고는 좀 분리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손석희 씨가 방송에 뭐 앵커 브리핑을 한다. 그러면은 그 쓰는 거 자기가 쓰는 게 아니거든요. 작가가 쓰거든요. 작가가 다 쓰죠. 예. 그래서 이번에 그 김웅 기자도 뭐 앵커 하라고. 브리핑 뭐 맡아라 뭐 이렇게 했다는데 다 써주는 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석희 씨를 저는 뭐 언론인으로 물론 언론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언론인하고는 좀 다르다. 그 이렇게 시험 봐야죠. 쳐서 기자가 된 사람들은 아나운서나 뭐 본인께서 말씀 못 하시는데 앵커나 뭐 이런 거는 꽂히고 네. 우리는 네. 그렇게 이 탐사 네. 보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네. 너네들은 꽃 아니냐 뭐 대충 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자는 이 앵커도 하지만은 요즘 네. 리포터도 하고 네. 아나운서가 기자는 못 하지 않습니까? 네, 좀뭐 별로 사례가 없죠. 네. 네. 그런데 뭐 앵커 브리핑에 작가 해라니 김웅이가 네. 거부하기는 돼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만약에 뭐 한 자리가 하고 싶어서 손한테 설 흘리고 네. 뭐 이 친구도 하는 거 보면 솔직히 별 떳떳한 건 아니에요. 설 흘리고 네. 그리고 뭐 손이 아이 그럼 내가 해줄게 이제 이렇게 유도가 됐는데 근데 뭐 그 앵커 브리핑 작가라는 거는 그야말로 계약직이고 그렇죠. 몇 달 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그 작가가 돈을 받아봤자 얼마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생각을 할 때는 네. 방송국 생리를 좀 아는 사람 입장이라면 KBS 기자도 했다니까. 네. 아이 뭐 저거 나한테 지금 장난치나. 그렇죠. 처음에는 뭐 탐사보도 기자다 예. 뭐 이렇게 했는데 탐사기획국에, 앵커 브리핑 작가 하면서 조금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김웅 기자 입장에서는 나를 갖고 뭐 농락하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손석희가 이 기자 정규직으로 네. 경력을 인정해서 해줄 생각은 없으면서 네. 실제로 이걸 하고 있다, 저걸 하고 있다고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근데 내가 이걸 해보니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안 되기도 한다, 뭐 누가 반대를 좀 한다 이러면서 점점 이렇게 희망 고문을 하면서 목표 기대치를 낮추는 모습이 이 텔레그램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자들은 물론 뭐 JTBC는 이제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주인이거든요. 예. 언론사는 기자들을 뽑을 때 그 오너 회장이 반드시 거칩니다. 그런다면서 네. 정식 기자. 왜냐하면 예. 신문사는 기자가 전부 다거든요. 예. 일반 기업체는 직원들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공장 설비, 원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데 기자들한테는 중요 공장 설비, 원료가 기자들 머리에서 글 쓰는 사람이에요. 이거 잘못 보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사에서는 사주가 꼭 면접을 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손석희 씨가 뭔가 좀 석연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김웅 기자를 챙겨는 줘야 되겠는데 그 정식으로 채용하기는 내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월급쟁이 사장이 그 제가 있던 신문사가 만약에 뽑았다. 그걸 회장이 알았다. 가만 안 놔둡니다. 그러겠죠. 네. 근데 왜 그러면 뽑았냐? 전문가가 코가 끼어갖고 예. 못 해줘서 몇 달 전부터 그러면은- 덜먹덜먹 안달합디다 이러면 그렇죠. 그냥 안 두겠죠. 이해상충 뭐 그 뭐를 해줘도 문제죠. 그러니까 손석희 씨가 이래저래 좀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좀 많은 거 아닌가. 그리고 그 과천 교회 앞에 주차장에서 과천 나들목까지 가는 건 집 방향하고 또 반대 방향이거든요. 거기서 과천 교회에서 가려면은 그래서 그냥 저희 집에서 저 평창동 쳐봤어요. 내비를 가려면은 저 남태령 지하차도로 해서 그 지하차도 건너가 사당 사거리로 가는 게 그렇죠. 글로 가든지 아니면은 저 양재 IC로 가서 경부고속을 탑니다. 예, 그래서 저 그렇게 내부 순환도로로 해서 예. 이제 북악 터널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게 보통 이게 지름길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반대 방향으로 저쪽으로 과천 나들목 쪽으로 저 안양 쪽이거든요. 그거는 예,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야죠.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손석희가 2015년인가 이제 JTBC에 예. 보도부문 사장으로 와서 이제 뉴스 브리핑 네. 앵커를 하다가 네. 작년 11월 달에 네. 이제 대표 이사가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도부문 사장이라는 거는 그냥 이름만 사장인 거지. 그렇죠. 그냥 그는 그냥 타이틀이 불과한 거죠. 그렇죠. 사장급 대우를 해준다는 네, 거죠. 사장 대우라는 그러니까 거죠. 대표이사는 책임을 지는 게
여차하면 잘못됐으면 책임지는 게 대표잖아요. 예. 감옥 갈 일 있어도 감옥 가야 되는 게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보도부문 사장 대우를 해줬죠. 예. 굉장히 후하게 갔어요. 예. 근데 이제 대표를 맡긴다는 거는 그 책임지고 이제 하라 뭐 이런 뜻인데 그만큼 격을 높여줬다 이런 뜻으로 봐야죠. 왜냐하면 홍석현 회장이 사주고 주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뭐 홍석현 회장이 다 하는 거죠. 그 아들 또 홍정도 씨라고 또 아들이 또 경영에 또 깊숙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송석기 씨 대표로 한 거는 그만큼 예우를 해준 거다. 그래서 그 처음에 손석기 씨가 JTBC 갈 때는 굉장히 시청률이 거의 JTBC가 꼴찌했죠. 바닥했어요. 종편 중에 꼴찌했죠. 0몇 프로씩. 바닥했는데 그 세월호 계기로 해서 이제 치고 올라가기 치고 올라갔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국정농단, 태블릿 PC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는 또 그 코드에 맞추는 어떻게 보면 좌파적인 시각 이런 청산이나 뭐 이런 데 이런 쪽으로 계속 물고 늘어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시청률이 높아졌고 또 손석기 씨가 과거 MBC 있을 때도 인터뷰의 특징이 그래요. 상대방한테 인터뷰할 사람 미리 질문지 주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그걸 공부해 오잖아요. 상대방은 언론에 나올 때 약간 떨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없는 거를 갑자기 시작할 때 물어봐요. 그러면 머뭇머뭇하면은 계속 치고 들어가서 물어봐서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하고 나온 사람 속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할 정도로. 그런데 시청자나 청취자들은 대신 혼내주니까 그 상대적인 그 쾌감 이런 것도 상당히 대리만족을 많이 느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인터뷰상 매너는 조금 없다는 소리는 그러다가 많이 들었죠. 이국종 씨한테 걸려갖고 이국종 씨가 성형외과 의사 문제로 그래가지고 반격을 했다가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손석희라고 이제 한국의 젊은 사람이나 특히 여성, 젊은 여성들한테 형성되어 있는 이미지는 저 사람이 그야말로 바른 생활의 사나이, 정의의 사나이, 멋진 뭐 아재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언론계에 오래 종사하셨는데 이 TV로 보는 언론인의 이 영상적인 이미지와 실제로 그 사람의 개인의 어떤 부분은 엄청난 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화면을 통해서 브라운관을 통해서 보는 이미지하고 실제 그 생활 이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도 몇 사람 듣고 알고 있는데 정원도 여러 명 듣고 무슨 뭐 이 KBS나 MBC나 이런 방송국에 뭐 메인 앵커 하던 이 남자 앵커가 무슨 여성들을 이렇게 뭐 숱하게 이렇게 과거 KBS에도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박성범 앵커라고 9시 뉴스 앵커 하던 신은경 그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랑 그 약간의 그 불륜. 그래서 나중에 뭐 결혼해서 뭐 불륜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시작할 때는 좀 뭐 그런 얘기들이 그리고 뭐 옛날에 또 뭐 9시 뉴스를 하던 MBC의 어떤 분은 복상사 했다라는 소문이 막 그렇죠, 있었죠. 굉장히 뭐 오랫동안 퍼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확인 안 됐습니다만 확인 안 됐죠. 그때 갑자기 그때 돌아가셔서 그런 루머가 많이 돌았죠. 그래서 손석희 씨도 여기 대해서 궁금한 게 진짜 여기까지 과천 주차장까지 왜 왔는지. 물론 뭐 꼭 뭐 우리 남녀 관계로만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아직 뭐 증거도 없고 뭐 누구 또 웬 여성이 뭐 제보한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자고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업무상. 뭐 젊은 여성이 나 젊은 여성이 나 엄청나게 그 태블릿 PC 최순실 이상으로 큰 거다 하면 또 뭐 손석희는 또 언론으로서 또 거기서 둘이 딴 사람인데서는 안 만나겠다 해서 또 과천 교회 주차장에 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봐야 되는데 본인이 좀 있는 거를 소상히 좀 밝힐 의무가 있어요. 지금 청와대도 이런 걸 안 밝히거든요. 그런데 저기 뭐 다른 거는 뭐 다 고사하고라도 그 텔레그램을 갖다가 이렇게 손석희가 일방적으로 취업에 대해서 주저리 쓰는 거나 안 그러면 녹취록에서 이제 레카차 기사한테나 김웅이한테 하는 행동을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뭐 불법 취업 청탁을 받는 협박을 당했다는데 협박이라는 거는 약점이 잡혀서 협박이 되는 거지. 약점이 없으면 협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저렇게 끌려다니는가? 또 자기가 뭘 하고 있는 듯한 성의를 보이려고 거짓말이든 뭐든 저렇게 주저리 설명을 하는가? 그러니까 뭐 그게 참 그 뭐 추돌사하고 나서 보험 처리하면 되지. 그걸 뭐 3.1km까지 그
도망가고 본인은 도망 안 그중에 갔다고 150만 원을 줘서 네. 경찰까지 와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 그때 뭐 경찰이 그냥 갔고 네. 그다음에 돈을 줘서 둘이 딜이 돼서 그 뒤에 이 사람이 문제 제기를 안 했다면 그게 협박거리나 됩니까? 그 접속거리도 안 해죠. 오히려 그 취업도 JTBC 취업도 뭐 손석희 씨가 먼저 제안했다고 김웅 기자는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레카차 기사 전화번호도 아직 갖고 있으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다시 입단속을 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떳떳한 게 많은 것 같아서 좀 저는 두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소상히 밝혀라.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은 떠날 때를 알아야 된다. 떠날 때를 알아야 됩니다. 예, 중국 고사에 횡거철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횡거철피. 철피. 그 송나라 때 유학자가 장횡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장씨예요. 횡거. 그 철수할 철자 피는 피륙할 때 호랑이 가죽을 깔아놓고 그 주역이나 이런 거 유학을 강의를 했대요. 근데 가만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정호라고 정희라는 그 두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똑똑하더래요. 그래서 횡거라는 사람이 가죽 피륙을 싸고 고향으로 내려갔대요. 네, 철수할 철자. 횡거철피. 근데 중국 역사상 그 정호 정희라는 사람하고 이 장횡거라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학자로 취급받는데 왜 때가 돼서 자기가 밀린다고 생각하니까 고향으로 간 거예요. 가서 다시 이 연구해서 공부해서 그 위대한 그 장횡거라는 유학자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떠날 때가 참 중요하고 떠나는 게 따지고 보면 인재 시작이다. 그래서 손석희 씨도 저도 볼 때는 나이도 그렇고 이 정도까지 자기가 몸담고 있는 대표로서 누를 끼쳤으면은 저는 뭐 꼭 잘잘못에 대해서 시비하고 싶진 않은데 과감하게 떠나서 자기 거를 다시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것도 아마 새 출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여기에 연연하고 또 입 맞추고 변명하고 이렇게 뭐 고소한다고 하고 말조심시키고 이런 게 너무 좀 구구하지 않느냐. 그리고 좀 이런 그런 생각이 좀 그렇게 들어요. 하는 이유 자체가 앵커직을 놓치지 않겠다. 네. 또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겠다라는 욕심에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월트 크론카이트입니까? 뭐 전설적인 미국 MBC 뭐 이런 그 앵커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딱 보면 뭐 하나 보도를 했다가 그 보도가 약간 시끄러워졌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딱 틀고 뭐 시청률이 전설적이라도 떠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자기 있던 조직을 보호하고 자기도 사는 길이죠. 예를 들면 우리 황장수 소장님처럼 손석희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자기 시장 경쟁력 있으면 자기 브랜드로 새로운 또 날개를 펴는 게 그게 서로 좋은 거거든요. 근데 저기에 연연한 모습 또 JTBC에 계속 있음으로 해서 조직에 피해 끼치지 않나 싶어서 저 같으면은 저럴 때는 떠나겠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쟁이는 어차피 높으나 낮으나 그 공항 대합실에서 커피 마시면서 출발 시간 시계 보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언젠간 비행기 타러 떠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머무는 거다는 거죠. 잠시 머무는 누구나 다 떠나요. 그래서 기업체들 부회장급도 재산이 조단이 있어도 나갈 때 쓰레기통 차면서 나갑니다. 기분 나쁘다. 그래서 손석희 씨도 자기 스스로 나가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떠날 용기를 갖고 새 출발하는 거를 저는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름다움은 우리를 자극하지만 장엄밀은 우리를 감동시킨다. 장엄하게 떠날 줄 알아야죠. 끝을 사람이 이 떠날 때를 아는 자가 아름답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보면 나이가 54살인데 이번에 아마 손석희 나이가 54살이라는 걸 대부분은 몰랐을 거예요. 64시. 64인데. 56년. 64인데.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뭐 앵커 중에서는 거의 최고령급 아닙니까? 그렇죠. 최고령이죠. 근데 뭐 보면 지금 본인이 분칠을 하고 좀 뭐 머리나 이런 거를 젊은 사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 층 나오면 그걸 나이를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손석희가 뭐 한 40대 후반이나 50대인가 동안이다 뭐 이렇게 해서 보는데 자 중요한 거는 JTBC가 나서서 동승자 의혹이나 이런 거를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엊그제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의아스러운 게 이런 전적으로 손석희 개인의 잘못에 의해서 그것이 무슨 뺑소니 의혹이 되고 그다음에 폭행 의혹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고소 고발까지 서로 이렇게 되고 배임 혐의도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출발점은 동승자다. 그러면 동승자 의혹이 누구냐라는 부분은
이 손석희 의혹의 출발 시점이다. 왜? 그렇죠. 협박의 근원이 무엇에서 네. 비롯됐는가 네. 아닙니까? 그런데 동승자가 없으면 뺑소니도 안 쳤을 거고. 그래서 그런데 왜 JTBC가 나서서 손석희 개인을 언론사가 이렇게 그거는 잘못된 거죠.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손석희 개인적으로 일요일 날 밤 10시에 있었고 본인이 협박받고 본인이 뺑소니 치고 다 하던 건데 예. 그걸 회사가 나서서 우리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하는 거죠. 중앙일보가 뭐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칩니다만은 과거 홍석현 회장이 그 DJ 정부 때인가 구속된 적이 있었어요. 구속됐었죠 그때. 네. 그때 막 기자들이 도열해가지고 네. 회장님 뭐 사랑합니다 회장님 하고 다녀오십시오 하고 막 기자들이 집단 그래가지고 행동 욕 바가지 먹었지 않습니까? 보이고 뭐 억울합니다 해서 기사도 쓰고 집단 행동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죠. 많이 왜냐하면 잘못됐죠. 오너한테 과잉 충성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회장님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바로 복귀하느냐, 좀 있다가 복귀하느냐 이런 시비가 그럴 때 그 회장한테 천천히 복귀하십시오. 지금 여론이 안 좋습니다 한 사람들은 얼마 있어서 다 잘렸대요. 얼마나 기시면. 네. 그리고 직원들 중에서 회장님이 없는 우리 회사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잠을 못 잡니다.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한 사람들은 거기서 또 승승장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손석희 씨를 JTBC가 저렇게 나서서 동일시하는 거는 그 부분 우리 사람한테 대한 과잉 충성이다. 뭐 대표를 맡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잉 충성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줘서 언론사로서 본부는 저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손석희 씨가 예를 들어서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뭐 그날 네. 밤에 권력이 이 JTBC를 압박하고 네. 손석희가 여자 앵커를 넣으라 해서 둘이서 권력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까 하고 머리를 맞대고 과천 교회 앞에 주차장에서 논의를 하다가 네. 뭐 그랬다면 또 모르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순전히 사적인 건데 여자가 있었든 없었든 관계없이 벌어진 모든 이런 아주 개인의 사적인 일가 시간 외에 일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인데 거기에 기자들이 나서서 개인의 일탈에 대해서 우리 건드리면 그냥 안 있겠다. 말들 조심하라고 공갈 협박을 하는 거는 언론의 그 아주 삼류 그렇죠. 의식을 갖다 보여주는 거라고. 언론의 자사 이기주의 뭐 이렇게 봐야죠. 손석희에 대한 보호가 자기 언론사에 대한 보호라고 좀 착각한다고 봐야죠. 이 개인 자연인하고는 엄연히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언론인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뭐 투쟁하다가 그랬다. 그러면 회사가 나와서 그건 보호를 해줘야죠.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네, 개인적인 일에 공적인 게 나와서 특히 그 뭐 해당 뭐 김웅 기자나 레카차 기사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자연인이잖아요. 자연인에 대해서 공적인 언론이 나선다? 저는 뭐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JTBC가 무슨 뭐 오해하는 기자들 그 방담 예. 코너에 예. 무슨 기자 수첩인가 뭐 네. 제가 광화문에서 지나가다가 이 여성 네. 보수단체 대표들이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세월호 그 유병헌을 규탄하고 네. 왜 네. 그건 또 네. 책임을 안 묻느냐고. 네. 네. 그 저보고 좀 와서 한번 좀 해달라 하길래 차마 그 더운데 고생하고 있어 외면하지 못해서 잠깐 이랬어요. 네. JTBC가 그걸 찍어 가가지고 네. 그 기자 수첩인가에서 저 왜 TV에 나오는 알려진 얼굴에 가진 사람이 저런 데서 이런 걸 휘두르냐고 저를 놓고 막 이렇게 농담 짓거리 하듯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문을 보냈죠. 네. 너 나한테 사과해라. 아니 내가 가서 거기에 지나가다가 네. 거기 가서 이렇게 한 거는 그럼 저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라고 보도하는 되지만은 왜 얼굴에 알려진 사람이 저기서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그거는 너네들이 그렇게 말을 할 권리는 없는 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 저 JTBC가 이제 삼성하고는 완전히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삼성하고의 얽힌 공간이 지난번에 복잡해서 이재용 삼성 회장 구속됐을 때 오히려 JTBC가 더 좀 신랄하게 그때 보도한 점이 홍 회장에 있었죠. 대해서 네. 홍 회장이 뭐 이 말 최순실 말 부분을 가지고 이재용의 구속에 결정타를 가했다 해서 화가 나서 엄마고 또 이모도 다 이렇게 미술관에서 그만두고 네. 네. 또 더 나아가서 그 홍이 네. 회장직을 사퇴하고 뭐 대선 행보하니 뭐 이런 말을 퍼뜨리면서 네, 그렇죠. 나왔고 또 홍은 또 미국에 가서 트럼프를 만나려고 네. 대건이 하고 싶어서 네. 한국의 대기업들은 내가 손에 다 잡고 네. 있다는 식으로 네. 이야기했다는 그런 구설수도 있었죠. 네. 근데 그 옛날에 그 이 호암 빌딩에서 네. 중앙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나왔죠. 그 앞에 무슨 이 배달 소년 상이 있었대요. 네, 네.
그 신문 배달 네, 소년상 예. 네. 그 뭐 5명인가 이런 동상이 있었는데 네, 네. 그걸 저 부산의 어디 구석에다가 화가 나서 그 건물주가 아, 처박아 버렸다. 네. 그리고 중앙일보는 그 앞에 홍 개인 빌딩에 들어갔다. 네, 그렇죠. 그 삼성 코닝 네. 팔아가지고 삼성 코닝의 그 빌딩 산 모양이더라고요. 그 예. 주가가 한참 올랐을 때 네. 팔아가지고 네, 그걸. 들어간 거죠. 네. 근데 이제 근데 홍 회장 개인 빌딩이래요, 그게. 예, 홍석현 회장이 뭐 어떻게 보면 근데 재산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삼성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렇겠죠, 예. 중앙일보 자체도 사실은 이병철 회장이 시작했던 거고 한때는 뭐 또 예. 저기 보정도 많이 예. 써주고 있었다. 그럼요. 삼성생명이 중앙일보도 이런 이야기도 계속 있었죠. 적자를 봤으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일보가 신문 중에서는 거의 무가지 개념을 좀 도입한 그런 언론이었거든요. 많이 뿌렸죠. 많이 뿌렸어요. 네. 그 구독력 거의 안 받고 지금도 뭐 많이 뿌리는 그런 그래서 영향을 높였는데 그건 삼성의 지원 없이는 뭐 그렇게 깔 수가 불가능하고 없었겠죠. 그래서 홍석현 회장이 이건희 회장 건강할 때 중앙일보를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건희 회장이 홍석현 회장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네 끼가 그 네 거야? 너 경영 좀 맡겼더니 네 거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보는 눈은 그냥 홍라희 여사 동생이 좀 경영을 좀 맡겼고 지분도 좀 있으니까 그건 뭐 조금 한 거 아니다. 하라고 이렇게 예, 했는데 예. 근데 이제 그때 그 뭡니까 뭐 다들 말은 잘 안 하지만 엑스파일 사건 때 네. 홍 회장이 거론돼서 그래서 이건희 회장하고는 네. 사이가 결정적으로 벌어져서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 중앙에 미디어 회장을 그만두고 이제 뭐 정권한테 잘 이야기를 해서 네. 주미 대사로 네.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언론사 회장이 주미 대사로 갑자기 간다는 것도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이제 아시아 케이스로 나오는 이 유엔 사무총장을 하고 싶어 하고 싶어 했죠. 그런데 이제 엑스파일에서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삥땅론까지도 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 뭐 그래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주미 대사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네. 그 때문에 그만뒀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아마 그게 없었더라 그러면 홍 회장은 정권에서만 추천을 했으면 네. 유엔 사무총장이 될 가능성이 그렇죠. 매우 근데 높았죠. 반기문 사무총장 대신에 할 그리고 반기문 가능성도- 사무총장이 그 대신 죽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욕심이 많았고 지금 그 문재인 정권도 정권 초기에 아마 특보 했는데 본인이 조금 이제 했었죠? 기분이 되게 나빴던 것 같아요. 네. 외교 장관이든 그렇죠. 최소 네. 아니면 총리라도 하길 바랬는데 네. 뭐 정권 초기에는 총리하면 네. 또 무슨 뭐 청문회나 이런 데 얼렁뚱땅 통과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걸 바랬는데 문정인과 똑같은 특보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네. 기분 나빠가지고 뭐 때려쳤는데 그 기억나십니까? 4월 15일 날 네. 4월 12일 날 같아요. 2017년 네. 안철수 지지가 한참 이래가 문재인하고 비슷비슷해져서 네. 문재인 캠프에 위기가 막 등장했을 예, 때 예. 그때 문재인 부부가 음. 홍 회장 집에 가가지고 네. 두 사람이 점심 식사를 했던 네 사람이.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홍이 그 뭡니까 저 김종인 씨 뭐 네. 또 정운찬 씨 뭐 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대선 행보를 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렇게 봐서 당시 문재인 캠프에는 굉장히 위기의식이 네. 이렇게 막 비상이 걸릴 때죠. 네. 네. 뭐 순탄하게 이번 대선은 뭐 우리가 끌어내려서 네. 그냥 형식적인 게임만 좀 하면 네. 따놓은 당상이라다가 갑자기 안철수 네. 그때 후보의 한참 지지가 높아졌어요. 확 올라가면서 안철수를 중심으로 네. 이런 합종 연행이 그렇죠. 이루어지고 막 한국당까지도 혹시 합치게 되면 그렇죠. 그때는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비상이 걸려서 홍 회장 집에까지 찾아갔거든요. 네. 근데 저 사람도 좀 뒤끝이 있는데 네. 아마 기분이 되게 나빴던 것 같아요. 집에까지 간 부분이. 네. 그 실수했지. 네. 또 동네 네. 이 호텔에서라도 네. 좀 만나서 해야지. 굉장히 다급했으니까 그러겠죠. 다급했으니까 그때 그렇죠. 하여튼 저도 그때 예, 생각이 나네요. 그때 기억나시죠? 예, 네. 일부에 조금 보도가 됐던 걸로. 네, 저는 이런 쓰달게 없는 게 기억에서 잘 안 기억이 기억력 좋으십니다. 예. 그래서 그 홍 회장이 사실은 자기가 이 손스키를 통해서 예. 이 최순실 네. 부분에 결정타를 이렇게 했고 그렇죠. 그리고 삼성하고 또 이 최순실하고의 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완전히 네. 이 정권을 일찍 끌어내리고 그렇죠. 촛불을 이끌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자기가 한국의 역사를 바꿨고 또 그런 역할을 수행한 도구가
손석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또 중앙일보를 통해서는 이제 보수 우파를 좀 대변하고, 그러니까 중도 우파고, 중도 우파를 대변하고, JTBC는 이제 진보 좌파, 이쪽에 가려운 거를 많이 끌고줬죠. 그리고 JTBC가 다른 데보다 뉴스 시간이 또 압도적으로 길었어요. 네, 길었죠. 그 출연을 또 많이 시키고 사안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보도를 아주 깊이 했습니다. 다른 뉴스는 한 30분이면 대충 중요한 게 그냥 이렇게 탁탁탁 백화점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사람을 출연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뉴스를 깊이 들어가고 뉴스 저녁 뉴스도 아마 1부, 2부로 나눠서 할 정도로 있죠. 굉장히 깊게 하니까 그만큼 뉴스를 선호하는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꽤 컸다고 봐야죠. 사람들이 요새는 신문의 그 메시지가 주는 영향력은 옛날보다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많이 떨어졌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는 경제 위기나 정치적으로 선진화 못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꼼꼼하게 좀 신문 좀 봐야 되는데 신문 안 보는 것도 원인이 있어요. 영상에서 보는 거하고 이렇게 그렇죠. 글로 보는 거하고는 그건 큰 차이가 있더라고 지식이에요. 글로 보면서 좀 냉정하게 좀 판단도 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영상에서 한쪽으로 몰아가는 쪽으로 그것만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보면 언론을 지금 틀어준 거 특히 공중파 YTN, 연합뉴스TV, KBS, MBC, SBS 다 사실 정부 영향력 하에 지금 언론사 사장을 임명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사람한테 다 충성을 다하고 또 방통위 같은 데도 또 다 친정부 인사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요전에도 김재동 그 개그맨이 KBS 뭐 뉴스인가 뭔가 진행했자는데 거기에 뭐 김정은 찬양하는 사람을 출연시켰는데 방통위 심의에서도 그거 그냥 부결돼 버리잖아요. 그럴 정도로 방송을 완전히 손에 이제 들어쥔 게 그 문제인데 우리 뭐 황장수 유튜브 보시는 분은 조금 뭐 생각이 좀 깊으시니까 저는 뭐 그런 걱정은 안 합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너무 방송에서 나오는 것만 보고 판단한다. 예를 들면 드루킹 재판이 징역 2년 나왔으면 이게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좀 연구해야 되는데 방송에서는 저 더불어민주당 화내는 거 위주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적폐 판사다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사실을 팩트를 잘 모르는 것도 큰 원인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번에 보면 그 종편에 대해서 그 의무 송출을 이렇게 빼버린다. 이렇게 하면서 또 정권이 종편 길들이기에 들어갔더만요. 그러니까 의무 송출을 안 한다는 거는 그 지역별로 SO가 있잖아요. 그 SO들이 그 마음대로 하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종편을 꼭 안 넣어도 된다는. 빼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매체의 영향력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고 하는 말로 뭐 채널도 100몇 번 뒤로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감차버리고 그죠. 그렇죠. 그 국정방송 이거를 앞으로 또 당길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뭐 SO가 또 상당히 힘이 없잖아요. 영향력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누르는 대로 또 움직이니까 의무송출을 없앤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저는 이런 문제 하나가 왜 그 책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읽어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독재자 감별법이 나옵니다. 그 첫째가 말과 행동에서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거예요. 상권 분립 이런 거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어제 김경수의 재판에 대해 항의하는 게 그게 대표적으로 깡그리 무시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가 경쟁자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자는 다 적폐로 몰아버려요. 그리고 인간 취급을 안 해버려요. 저 적폐 세력이 이렇게 한 말로 다른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폭력 용인을 조장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몰려다니면서 그렇죠. 문패들이 지금 촛불 민심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런 말로 그냥 폭력하고 그 문화 혁명대 홍위병들이죠. 그렇죠. 그거를 용인해 자기 편 들어가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거예요. 민노총이 저렇게 몰려다니면서 저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참여연대도 또 네 번째가 뭐냐면 언론 자유와 같은 반대자들을 이 창구, 이 언론 기본권을 그 억압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민주주의적인 지도자하고 독재자적인 지도자가 그 네 가지 차이가 있답니다. 요즘에 여기 종편이나 이런데 패널들 중에 내가 말하는 내용이 이게 참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된다. 내가 제대로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고민이 없는 사람이 제가 볼 때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미 언론 자유는
물 건너 간 나라죠. 그렇죠. 뭐 방송 패널 뭐 저도 많이 뭐 옛날에 많이 했었고 지금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패널들이 다 생계형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죠. 말이 변호사지 그 서초동 사건 수임을 많이 하면 서초동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광화문 저 사우나가 사무실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방송 출연료 그거 뭐 한 번 나가면 뭐 보통 한 10만 원에서 많으면 한 20만 원 정도 주는데 그게 생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몇 개 방송사에서 왔다 갔다 하면 출연을 막으면 자기 생계가 이제 다른 쪽으로 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늘 불안해하는 거죠. 나 이제 중단되지 않을까? 그래서 방송에 나오는 특히 정치적인 입장이 강한 사람들은 이 민주당 쪽에 추천 사는 사람들 또 자유한국당 추천 이런 추천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정의를 위해서 진짜 균형자적인 생각을 갖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추천한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의 자유라고 볼 수 있는가. 이 중용이라는 말이요. 중용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간에 있는 게 중용이 아닙니다. 어디에도 편파적이지 않으면서 옳은 소리를 하는 그렇죠. 자기 주관을 갖고. 예를 들면 시어머니가 거실에 계시고 며느리가 주방에 있는데 시어머니랑 고부간에 싸운다. 그러면 아들이 말린다고 저 안방에 있는 게 마루에 있는 게 중간에 앉아 있는 게 그게 중용이 아니잖아요. 그건.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시어머니한테도 가서 얘기하고 달래고 며느리한테도 부인한테 가서도 아내한테 가서도 달래면서 중심을 잡고 집안을 화목하게 끌고 가는 게 그게 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방송은 그런 면에서 공정성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할까요? 뭐 전두환 시절하고 비교하면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때보다 뭐가 낮았나 이런 군사 정권과 유사죠. 전부 말하면서 공포를 느끼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이런 게 그 군사 정권 때 그때 백지 광고 내고 신문사들 할 때 그때 그 이 회사에서 쫓겨나고 해직된 언론인 그런 거하고 비스무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그 책을 보면은 이 부드럽게 민주주의를 부드럽게 죽이는 게 위험하다. 차라리 총칼 들고 군화 신고 나와서 파시점으로 감옥 집어넣고 간단한데 그죠? 이거는 간단한데 아주 교묘하게 민주주의에 탈을 쓰면서 이 자기 사람 내보내서 예를 들면 뭐 그 선관위 상임위원 같은 사람은 자기 편으로 넣고. 자기 특보한 사람 넣어서 앞으로 정치적인 쟁점 선관위 있을 때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거나 이런 식으로 감사원에 뭐 사무총장을 뭐 비서관 출신을 청와대에 내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 요소에 자기 사람으로 싹 바꾸면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다. 뭐 그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제가 뭐 이 얘기 한다는 거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책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생각해 볼 게 많더라. 저는 시사하는 점이 많더라. 이 정도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이게 딱 문재인 정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설 잘 보내시고요. 오늘 그 윤영걸 선생님 모셔서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설 보내십시오.